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봉봉봉봉봉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봉보로 봉봉봉봉이라고 누가? 댓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봉 선생님, 박지영 변호사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진봉님, 봉보로 봉봉봉봉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좀 인상 깊었던 이슈. 아니 뭐 인상 깊었던 이슈는 아까 전현주 기자가 다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 얘기 안 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권익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유가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에 반발해서 그래도 한 분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익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도저히 본인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 사퇴하겠다. 누가 봐도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권익위가 지금 이게 할 일입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네. 아니 그리고 문제는 이게 법원도 그리고 검찰도요 이런 이제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권익위에 다 그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한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권 해석이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위의 판단이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익위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재판부도 그럼 문제 없다. 권익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고. 왜냐면 그게 주무 부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냥 면죄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첨언을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공직자 배우자는 받아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주면 받아도 됩니다. 외국인을 시켜가지고 배우자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전에는 예전에 이 전의 사례를 보면 이런 이제 공직자 부인들 이런 분들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 그리고 그 사례집이라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만들어놓은 이제 왜냐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라고 부정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알선수재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관계 충돌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에도 이런 사례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직자 부인이 이런 식으로 받게 되거나 뭔가를 알선을 해주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사례의 내용도 국민권익위에 펴낸 사례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결과를 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권익위가? 그것도 나가 있는 사이에? 왜 또 시점은 왜 그래? 왜 나가 있는 사이에 얘기하는 거야? 있을 때 얘기하라고. 반말적으로 하시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화가 알겠습니다. 조금 나셨어요. 그렇지만 이 정윤신님께서 그래도 한 분 계시고 아닙니다. 정윤신이 아니고 다른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데 권익위 양심 있는 분 한 분은 계셨군요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나들꽃님, 최진봉 교수님 본방 사수하겠다. 감사합니다. 딴 건 안 보지만 이건 꼭 보겠다라고 감사합니다. 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언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이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언론 학자잖아요. 교수님은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으로 표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뭡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맞죠? 그러면 언론은 비판받으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뭐 또 기자협 뭐 단체인가 이런 데서 이제 성명을 냈더라고요. 또 일부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던데 그럼 언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언론들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잖아요. 정치인들 비판하고 정치인들 문제 있다고 얼마나 그런 그 칼럼을 쓰고 또 기사를 씁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기사 많이 썼지 않습니까?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을 그럼 비판하면 안 됩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애완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지나치다고 표현한다면 그건 제가 어느 정도 또 납득이 단다고 볼 수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은 성역입니까? 언론이 잘못하면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그러면 언론은 그냥 잘못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뭐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애완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언론에 대해서 협박했다, 겁박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가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에요. 그게 어떻게 협박이죠?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고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 보도만 하고 있으면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까? 비판해도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언론들 반응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언론들 반응이 지금 말씀처럼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국민일보 같은 데는 예. 이재명 대표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 그만두라 난리가 났어요. 중앙일보도 그렇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뭔 공격이냐고요. 제 말. 공격이라고 하는 건요. 무서워요? 부당하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를 삼거나 네. 아니면 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하면 공격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는요. 국정원 네. 문건도 나왔고 그렇죠. 쌍방울 그 관계자 직원의 진술도 나왔잖아요. 증언도 나왔고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고 그건 보도 안 하잖아요. 몇 군데서나 과연 그 뉴스타파 보도를 받아가지고 인용 보도했습니까?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거의 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한 아니 심지어는 검찰 공소장을 가지고 보도를 해요.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지만 검찰의 일방적 주장 아닙니까? 일방적 판결문입니까? 그게 주장입니다. 판결문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화영 부지사 판결문 공개도 안 해요. 비밀이 있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 의견만 전달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격이라뇨. 부당한 공격이래. 그것도 뭐가 부당하죠 대체?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잘못한 부분에서 따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네. 똑바로 언론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공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험한 언론관이래. 무슨 위험한 언론관이죠? 아니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특히 이슈가 충돌되는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 양쪽 네. 의견이 그럼 공정하게 양쪽을 다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국민이 하고 독자하고 시청자가 하는 겁니다. 네.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저널리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네. 언론이 검찰 연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 자체. 이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언론이 그렇다는 인식이 아니고 언론이 현재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고 한쪽 편만 든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양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것마저도 못 받아들인다면 언론은 자기들은 비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역이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혹시나 개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좀 화가 났나 싶었는데 네. 이 개 정치권에서 이 개에 대한 논의가 또 있더라고요. 네. 뭐 워치독, 랩독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 네.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아하. 언론 학계에서 이제 언론을 분류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분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개를 표현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은 애완견이지만 예전에 개는 뭐 박지훈 변호사 집에 혹시 개를 길러봤어 말지만 집을 지키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는 집을 지키죠. 와, 그렇죠. 예, 도둑이 들어오거나 예전에 감시하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언론학자들이 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언론을 분석하는 방식 중에 이 개를 인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하.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와치독이라는 거예요. 와치독. 와치독은 이제 감시견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를 인용해서 와치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가 랩독이라고 하죠. 네. 예, 그 애완견이라고 애완견, 보통 랩독. 표현하는 거죠. 무릎에 예. 올라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 예. 이런 이제 표현을 랩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가드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이 오늘 뭐 온고에는 공격견이라면 이 공격견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이건 네. 빼고 네. 세 가지 표현이 기본적으로 언론 학계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를 인용해서 그거 문제가 됐다고 보지 않고요. 언론 학계나 아니면 언론 학자들이 언론의 형태를 구분할 때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언론관들이 있고 언론의 태도들이 있다. 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비교하면 와치독과 랩독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 원칙이에요. 저널리즘 원칙에 보면. 그러니까 권력기관, 특히 이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사회적으로 있는 권력들을 감시를 잘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 역할이고 네.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정권에 빌붙거나 아니면 정권의 긍정적인 보도만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걸 랩독이라고 그래요. 애완견이라고. 네. 예.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일 게 없네요. 없어요. 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언론 학계나 언론을 쓰는 평가하는 용어네요. 쓰는 용어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소리 들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잠깐 그 뉘앙스가 약간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예. 근데 이게 외국에 있는 언론 학자들 다 쓰는 말이에요. 쓰는 우리만 말들이다.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특이하다 또는 뭐 이게 특별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언론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구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다. 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거예요. 네. 왜 언론이 와치독의 역할을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면 감시견 이랬으면 가만히 있었겠네? 애완견이라니까 화가 난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체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하면 그만큼 뜨끔한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도 언론 얘기입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17일 발표한 내용이에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입니다. 우리 한국의 뉴스 신뢰도 발표가 됐는데 31%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31%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47개 조사 대상국 중에 우리나라가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몇 등입니까? 38번째예요. 너무 밑에서 낮네요. 쉬는 게 훨씬 빨라요. 예, 너무 낮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47개 조사 대상국 평균 뉴스 신뢰는 40%. 그러니까 평균도 안 돼. 평균보다 떨어진 거예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매년 이 결과를 발표해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네. 이 연구소에서 매년 이게 조사 대상이 나는 47개 조사 대상국의 국민들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8일 했으니까 47개 중에 네. 밑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평균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이런 규모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이런 언론의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네.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정권 친화적이냐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체별로 또 브랜드별로 신뢰도도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MBC가 1인데 예. KBS 5등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 KBS가 1등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KBS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 사장 바꾸고 나서 진행자들 교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만들고 있던 프로그램도 중지시켜버리고, 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요 내용,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산육의 꿈 나오고 나서 그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10꼭지를 그걸 가지고 보도를 했죠. 하지 않나. 예. 또는 뭐 정권 땡윤 뉴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에게 네. 비판적 기사보다는 긍정적 기사, 홍보하는 기사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 공영방송이라고 수신료까지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영방송이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정권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결국 순위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처럼 작년에 비교해서는 조금 신뢰도가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요. 매우 낮죠. 37등, 38등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들의 보도 태도나 행태가 네.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 즉 와치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과연 정권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서 네. 제대로 잘 보도하고 있느냐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볼 때도 언론이 이제는 그 권력의 어떤 시녀 또는 권력의 어떤 충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반 언론들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이제 대한 매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또 디지털 매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매체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아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어디죠? 액트지온가? 네. 그 사안도 어디서부터 터뜨렸습니까? 다 밖에서 나온 네, 밖에서 나온 거예요. KBS, MBC, MBC는 했죠, 물론. 네. KBS나 다른 방송사에서 잘 안 했잖아요. 뉴스타파 이런 데서 네, 많은 뉴스를 하면 그거를 인용해서 보도하거나 나중에 마지못해 네.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도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저널리즘의 이 주도권이 네.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자, MBC가 매체 신뢰도 1위는 하긴 했지만 네. 방심위 또 선거방송심의, 선방심의로부터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방송사가 제기한 이 가처분 행정소송에서는 대부분 인용을 받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때도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요 이제 그 처분한 거 다 취소해야 돼요. 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1건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MBC에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냐. 그중에 10건이 인용이 되고 한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인용된 것만 보면 100%예요. 이거 문제 있다고 제기한 모든 건이
지금 다 한 건은 제 계류 중이니까 그거 예. 빼고요. 예. 10건 모두가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취소하라고.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거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심의를 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와 목적, 이 이유 때문에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입장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은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뭐 판사,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으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것도 그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예. 선방심의나 이런 거 다 심의한 거 다 잘못됐네? 그 사람들 심의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했네? 이런 얘기 왜 안 하는 거죠? 네. 법원을 어떤 때는 신뢰하고 어떤 때는 공격하고 이럽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용이 계속 되면 예. 엉뚱하게 지금 계속 제재를 내렸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요. 방심위 내부에서도. 그렇죠. 노조에서. 근데 이런 얘기는 저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도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 재판 다 질 건데.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법정제를 많이 내린 겁니까? 왜냐하면 겁주기예요. 겁주기. 겁박. 겁도 안 나요. 예. 겁도 안 나는데 예. 겁박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를 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위협 네. 효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막 이렇게 어떤 정부 기관이 뭐 박지원 변호사 쫓겨났잖아요. 뭐 쫓겨난 것도 아니고 뭐 스스로 물러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신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위축이 되잖아요,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만두기 전까지 얼마나 압박이 들어왔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제 추측이에요. 네. 본인은 말을 안 하지만 예. 그때마다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또 그건 맞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또 나도 또 제재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효과가 있어요. 네. 법원 판결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는 중간에 자꾸 불려가서 PD나 아니면 제작진이 진술해야 되고 청문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네. 그게 겁박 효과예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요 사이에 뭐 뒤집어지더라도 일단 겁을 줘서 더 이상 비판을 못하게 만들려는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이런 심의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선방심의 법정제재 관련 절차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지만 많은 건수들이 남아있고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선방심의가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이것도 재판이 된다면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차피 그렇죠. 비용 들 거를 예상을 하면서도 왜 이런 짓을 반복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돈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변호사 돈 벌게 해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면 방심위에서 그걸 대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심위에 지원되는 금액은 방통위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면 선방심의위원들한테 저는 이거 변호사 개인적으로 선임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왜 그 방심위에서 해야 됩니까? 예.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끝나버렸어요. 지금 선방심위는 끝났어요 이미. 그러면 최소한 방심이나 이런 데서 구상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거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 못 해요. 저는 누구와 제 프로 YTN 할 때 예. 이상한 얘기했던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씁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할 때 조심하지 않겠어요? 조심하겠죠. 내가 괜히 잘못 판단을 하거나 심의를 했다가 내가 피해를 당.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그 개인한테는 피해를 전혀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임기 끝나서 지금 다 돌아갔어요. 자기들 뭐 네. 직장이든 어디든. 그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들 그렇게 심의해 준 거에 대한 뭔가 혜택을 본다, 특혜를 본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추적을 해야 되죠. 열심히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네. 선방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지시를 받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만약에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고 나중에 어떤 자리를 가거나 좋은 이런 자리 경우, 간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네.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는 추측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왜 세금을 하냐고요. 본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의를 공정하게 안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법적 소송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법정제가 중요한 게 지금 교수님도 말씀 좀 하셨지만 재승인 심사 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BC는 그렇죠. 정말
무차별 지금 법정 제재를 맞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다 그대로 되면 MBC 방송국 없어집니다. 없애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방통위가 이 공영방송에 대한 제어가 심사 세부계획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년요. 이것도 웃긴다고 생각해요. 뭐 청년의 목소리를 뭘 반영한다는 거지? 아니, 저도 이제 예전에 심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방송국 제어가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1000점 만점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엔 1000점 만점에 650점인가? 밑으로 가면 과락이거든요. 그럼 이제 재승인 취소할 수도 있는 건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냐면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 또는 상생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의 목소리를 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방송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계층, 남녀노소를 다 아우르는 모든 계층의 의견과 모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왜 청년의 목소리만 반영하죠, 그러면? 그럼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반영 안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목소리는 반영,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뭐 반영한다고 그래봐야 저는 편성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뭐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몇 % 이상이라는, 근데 법적으로 그것도 없어요, 기준도. 근데 지금 뜬금없잖아요.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거, 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 세대나 특정 성별이나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에서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고, 공영성과 공익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평가를 해야지, 특정 세대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않다. 청년 방송이에요? 청년 방송이냐고? 노년 방송입니까? 노년도 있잖아요. 다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지상파고 공중파이기 때문에 또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KBS 이야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야? 좀 더 있습니다. 지난 11월 박민 사장 취임을 했습니다. 방송 장악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 이번이 아마 처음으로 법원에서 KBS 관련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실이 있거든요. KBS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실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실장, 부서장 등 3명을 한 번에 교체했어요. 누가?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근데 감사실 규정에 보면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규정상 감사가 요청해야 직원을 교체할 수 있는데 순환 보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실 직원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KBS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대로 일과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감시기관이죠. 그렇죠. 감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감사가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농담 하지. 화내시다 갑자기 그런 이상한 농담을 하십니까? 감사, 땡큐. 땡큐 아니잖아요. 워치를 해야 되는데. 땡큐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마음대로 막 사람들 바꿔버리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실에 일하는 사람을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앉혀놓으면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석유공사, 감사도 지금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석유공사 감사가 검찰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는 그래서 규정상 감사가 요청이 있을 때만 감사실의 직원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근데 사장이 감사의 요청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 이러니까 법원에 제동을 걸죠. 왜냐하면 규정이 어긋나잖아요. 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냥 추측해 보면 본인을 감시하는 감사에게 뭔가 불만이 있었던 기분이 거겠지. 나빴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문제를 제기했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만 이렇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법원에 제동을 걸었다. 무효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앞으로도 뭐 법정 소송들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침 또 방송 3법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 가면 곧 이게 본회의에 회부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과방위 의원들이 KBS 박민 사장 뭐 등등을 좀 증인 출석 요청했는데 오는 겁니까, 박민 사장?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 근데 와야죠, 당연히.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국회는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하거나 아니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다는 국민이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야 되겠죠. 오락할 때 오는 게 좋겠죠.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구인영장 내버리고 처벌받아요. 그렇죠. 국회 감정증언법에 따라서. 예.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아마 그걸 때리지 않겠어요? 네. 자, 구인해 오세요. 땅땅땅. 예. 오라 할 때 올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출석 이제 한다면. 예. 뭐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많죠. 그 10꼭지 그 뉴스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 어떻게 할 건데요? 입 닫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박민이 알아서 하겠죠. 아이고, 참네. 이거 인사 이런 거 하고 이거 짤락하노? 이 너무 문제가 많아. 네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관련된 프로그램 네. 10주기였나요? 그것도 문제 될 것 네, 같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땡뉴 뉴스라고 얘기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 그냥 칭찬하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10꼭지 문제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박민사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예. 또 감사실에 이렇게 인원을 마음대로 바꿔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선 유구무원 아니겠어요? 네. 뭔가 핑계를 대긴 하겠지. 그러면 과방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과방에 좀 화력 좋은 의원들 많잖아요. 그죠. 김현 의원도 김현 의원도 계시고요. 있고요. 최민희 위원장도. 최민희 위원장도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KBS는 저는 불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따끔하게 혼도 내고 질책도 하고 문제가 뭔지를 더 적나라하게 밝혀내기도 하고 네. 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도 보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껏 했던 거 다 국회 가가지고 혼쭐 나겠네요. 아 당연히 그래야죠. 국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아하.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공영기관들 예. 이거 KBS가 한국방송공사예요. 공사. 공사가 잘못하면 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의 수신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감시하고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혼도 내고 또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없는 상황인데 나와서 좀 박민 사장 보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만약 않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박민 사장이라면 나오고 싶습니까? 왜 저를 그 비유를 그렇게 아니, 하십니까? 궁금해서요. 나와야죠. 나와야 싶다. 된다. 아니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보면 행정부 관료들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장관, 네. 차관들 이 사람들 이거 뭐 하는 거죠? 국회를 무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국회는 대의기관이잖아요. 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해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안 나와요? 이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안 나오면 청문회 열어가지고 네. 증인 채택한 다음에 그러면 약간 구인영장 내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예, 문제가 국회를 모욕하는 그런 그렇죠. 걸로 봐버려요. 네. 그래서 처벌 가능하니까요. 출석 거부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처벌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네. 화가 좀 풀렸습니까? 안 풀렸어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최진봉 교수님 계속 화내주세요라고 오늘 하루 종일 화내주십시오 이렇게 댓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